방송국 개국 당시 프로그램은 주로 일본어 방송인 경제시황 보도와 한일어 방송의 물가시세, 일기예보 공지사항이었고 순수한 한국어 방송으로는 창, 민요, 동화, 고담을 위주로 한 연예 프로그램이었다. 한국, 일본어 방송 비율은 3대7로서 한국어 방송은 하루 전체 방송시간 6시간 30분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 직원은 모두 55명, 그중 한국 사람은 6명이었다. 경성방송국 설립을 이끈 방송 엔지니어 노창성, 무용가 최승희 오빠의 프로듀서 1호 최승일, 1급 무선기사 한덕봉, 업무요원 신경석, 거기에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 아나운서인 이옥경과 마현경까지. 이옥경을 발탁하고 추천한 사람은 남편인 노창성인데 개국이 가까워 시험방송을 하던 중 아나운서가 모두 남자여서 딱딱할 것을 염려한 그는 문득 미모에다가 고음 목소리까지 갖춘, 그러면서 일본에 능통한 부인에게 아나운서를 맡아줄 것을 권유했다. 마현경은 개국 무렵 아나운서 공채로 들어와 나중에 최승일의 부인이 됐다. 1935년 삼천리 8호에 실린 아리따운 아나운사 경성방송국의 여성 아나운사들이란 기사에는 25세의 젊은 나이로 비로소 가정에서의 주부 생활을 벗어 처음으로 경성방송국 방송실의 마이크로폰 앞에 나서게 되었었다고 이옥경의 도전 정신을 칭찬했다. 그의 딸이 한국 최초 패션 디자이너 노명자, 즉 노라 노다. 이런 얘기가 있군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국 경성방송국 KBS의 전신이죠. 그 얘기였는데 일단은 오프닝을 이렇게 열고요. 중요한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의 톡톡, 이불의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역사, 근현대사와 생활사, 정사와 야사까지 살아있는 프로그램. 라디오로 듣는, 그렇습니다. 라디오입니다. 라디오로 듣는 사나의 오역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방송에 관련한 이런 야사라든가 또는 에피소드라든가, 예. 뭐 지금으로 봐서는 재밌다고 낄낄거리겠지만, 당시에는 정말 식은땀이 흐를 만큼 긴장된 순간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생각나는, 본인의 경험과 관련돼 갖고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예. 재연 같은 거 할 때요. 재연. 재연. 네. 그러니까 할 때 저희가 6.25 특집 그거 찍는데, 네. 이제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다 소품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재연 같은 경우는 교양 프로라서 이 조연출이 다 해야 돼요. 조연출이. 예, 소품 다 해야 되는데, 의상 다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인민군 맡은 배우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네. 조 감독님, 왜요? 대충 입어요. 그러니까, 치마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인민군 군관복, 간호군관복을 준 거예요. 치마를 준 거예요. 군관복이라고 딱. 간호군관복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위에 옷만 있는 신을 바꿔가지고 찍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때 진짜 암담하더라고요. 치마만 딱 들고 치마인데 그러니까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예. 그런 거에 예를 들면은 수학과는 미분해서 집어넣고 꺼낸 다음에 적분한다. 예. 그런 것처럼 의대는 인턴한테 시킨다. 예. 그리고 방송국에서는 조연출한테 시킨다. 맞습니다. 그만큼 조연출의 그렇죠. 역할이 막중하다. 예. 막중하다 못해 좀 막심했습니다, 진짜. 아니, 겨울 장마를 찍는데 매미가 우니까, 야, 그렇죠. 조연출, 왜 매미가 우는 거야? 뭐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그쵸? 예. 자, 오늘 5월 둘째 주 사나이 오역. 예. 방송에 대한 아이템을 두 가지를 갖고 오셨어요. 예. 오늘은 방송인 일단 시작부터. 그러니까 1956년 5월 12일 날 한국 TV 방송이 시작됩니다. 아, 56년이요? 예. 빠르네요. 예, 꽤 빠르죠. 네. 그 얘기를 좀 다시 좀 해드리면 아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제 말기. 이제 태평양 전쟁이 한창일 때가 올라가 볼게요. 예. 일본이 처음엔 잘 나갔죠. 잘 나가다가 이제 그 미드웨이에서 한번 깨진 다음에 한번 기세가 꺾이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몰리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일본은 계속 방송에서는 우리가 이기고 있다. 잘하고 있다. 계속 이제 했는데 이제 막상 전장에 가면 반자이 돌격 아니면 그냥 가미가제 그렇게 다 소모하면서 점점 밀리고 있었죠. 맞아요. 우리나라 최초로 이 위성 중계가 아니라 라디오 중계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하면서 시작한 예를 들면 메르데카컵이라든가 킴스컵 축구 아나운서 얘기만 듣다 보면 우리가 이기는 것 같은데 그렇죠. 결과를 보면은 저 있죠? 5대0 이렇게 지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그런 식이에요. 전쟁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총독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세가 알려지는 거 되게 피했죠. 알려질까봐 이제 심지어 외국인들을 추방하고 그다음에 외국 단파 방송 청취 금지령을 내리고 그러니까 거의 지금 북한식이었죠. 그렇게 발버둥을 쳤지만 근데 이 가운데 2천만 조선 사람 가운데 대부분 다 방송을 못 들었지만 소수의 방송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경성방송국 직원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이 양반들은 이제 방송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에서 들려오는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한국어 방송과 그다음에 중국에서 송출한 한국어 방송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진대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제 이게 대체 어디입니까? 내가 이제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찾다 결국 걸린 겁니다. 경성방송국 직원들이 이 마수에 걸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를 통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문이 난 이건 분명히 대체 어디야 하면서 알다 보니까 일로 간 거죠. 방송국 수사망이.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경성방송국 직원 6명을 비롯해서 150명의 방송인과 민간인들이 체포가 돼요. 근데 이 당시 방송인 150명이라면 거의 조선 천지에서 방송을 한다는 사람 전부 다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때 TV 방송국 없었고. 라디오만 있는 라디오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150명이 잡혀간 거예요. 아이고. 그 중에서 6명은 죽습니다. 감옥 안에서. 고문받고. 그러니까 지금이랑 달라요. 그때 감옥에 gat혔다라고 하는 것은. 초주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반중단 얘기죠. 이 광풍에 이제 휩쓸린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있었어요. 이름이 황태영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평안도 출신인데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방송 기술을 익혔고 입사를 했어요. 경성방송 입사해서 그 당시에는 전북 1위 익산 방송국에 이제 기술과장을 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단파 수신기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내가 집에서 또 듣고, 뱃서에서 듣고. 그러니까 단파 라디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할 만큼 이제 하다가 이제 그만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핵심에서는 조금 이제 또 지방가 있고 하니까 좀 이제 해가지고 이제 감옥은 안 갔어요. 아주 벌금 엄청나게 물고 그랬죠. 근데 해방 이후에도 그런 방송업계에 종사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미국 RCA 지사를 갔다가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방송 장비 수입을 의뢰받아 미국에 가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동전 넣고 TV 보는 걸 보고 이거 뭐지? 이거 TV란 거구나. 그리고 이게 한번 우리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배고파서 죽는 애들이 즐비한 가운데 TV 방송이라는 거는 좀
너무나 황당한 얘기였겠죠, 일단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관련 기관 공무원들은 단호하게 거부해요. 웃기지 마라. 네. 근데 이 황태영 씨도 또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 게 이 양반이 상소를 합니다. 상소? 이승만한테. 아니야말로. 근데 이승만은 한글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아,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한문은 잘 아는데 한글을 잘 몰랐다고 해요. 하하. 그래서 이 황태영 씨가 영어로 써요. 상소문을. 딱이네요, 그러면. 예. 네. 영문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고 아마 한마디 한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네. 님자들 그거 한번 해보지 그럽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서 이제 갑자기 황태영은 이제 일사천리로 어떤 한국 최초의 방송국 설립자가 됩니다. 와. HLKZTV. 한국말에서 틀은, 한국어 문장에서 틀은 그런 이승만에게 영어로 상소를 해서. 그게 HLKZ. TV란 이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4번째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본, 태국, 필리핀, 한국. 아, 그러면 역시 그 당시 필리핀이 잘 살았다는 얘기는 들었고. 선진국이죠. 그 당시. 태국도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군요. 태국은 식민지를 안 겪은 나라입니다. 맞다. 태국은.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 나라 최고의 자긍심이긴 한데 아시아 전체에서 식민지를 면한 건 일본과 태국뿐이죠. 중국하고. 중국도 거의 당했다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HLKZ라는 이름으로 일본, 태국, 필리핀에 이어서 4번째로 텔레비 방송국이 생겼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그때 이 당시에 이제 물론 설립자는 황태영이었지만 네. 그 방송 제작을 지휘한 사람은 최창봉.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지금 JTBC 대표 사장하시는 손석희 앵커가 네. 90년대 MBC 파업에 참가했다가 이제 감옥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90년대 초에 그 해말 갔던 포승줄에 묶였는데 그 해맑게 웃는 모습. 그때 그분이 최창봉 물러가라고 하다가 잡혀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MBC 사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수십 년 뒤의 미래는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건 이 최창봉이라는 이름은 한국 방송사에서는 꽤 뺄 수 없는 이름입니다. 거의 한국 방송의 사한파라고 무방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보니까 방송국 개국 전문이었어요. 맞아. 아, 얘기 들은 적 있다. 맞아요. 이분의 회고를 보면 되게 기가 막혀요. 6월에 방송 개시를 앞두고 5월 12일부터 3일간 시험 방송 준비 지시가 하달된 것은 요원들이 정시 출근을 시작한 5월 1일이었다. 5월 1일에 출근했는데 야, 시험 방송 5월 12일, 개국 6월 1일 오케이? 된 거예요. 네? 자, 이런. 무슨 인터넷 라디오 방송도 아니고. 텔레비 방송인데. 그때 이제 최창봉 표현이 이렇습니다. 장님들이 코끼리 다리를 더듬어 볼 시간적 여유는 11일 뿐이었다. 자, 이 장님들이 그린 코끼리가 마침내 5월 12일 날 시험 방송 겸 개국이라는 이름으로 둔중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로 이 방송 전파를 탄 게 뭐였을까요? 대통령 동정 이런 거였나요? 국악입니다. 국악이요? 예. 만파 식적지곡과 수제천 아악 연주였어요. 수제천이면 이거잖아요. 예. 근데 아마 전국에서 이거 본 사람은 극장 하나의 관객 수보다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 TV가 없지 않습니까? 수상기가 없으니까. 그걸 누가 보겠어요? 몇백 명도 안 됐을 겁니다. 안 됐을 거라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이 2시간 동안 영화, 가요 이렇게 했는데 국내 최초의 요즘 말로 하면 그거였겠죠. 버라이어티 쇼였겠죠. 버라이어티 쇼. 신카나리아, 박시준, 남인수 아주 출동했다고 그래요. 당시 톱 연예인들이에요. 신카나리아, 박시준, 남인수. 네. 근데 출연료 없습니다. 대신 소속사한테 무료 광고를 해라라고 하고서 나왔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 OK 레코드사의 수석 가수이신 전속 가수이신 신카나리아 양의 무대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TV 수상기가 한 수백 대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시절에 TV 방송국이란 것은 거의 개미 다리 위에 얹어진 코끼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산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했는데 가장 큰 수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TV를 설치한 게 이제 길거리에 설치합니다. 거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몰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광고를 판을 세우는 거예요. 그 주변에. 아.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해요.
너무 좀 애매하네요. 예. 그러니까 TV를 길거리 세워두고 뭐야 몰래 들면 그때 사람들이 옆에 그 판 세워서 그걸 돈 받는. 하지만 힘들었겠죠. 그러게요. 그래서 1년을 버티던 HLKJTV 한국일보에 넘어갑니다. 한국일보에. 네. 그러니까 뭐 DBC라고 해서 다시 이제 단장을 했는데 한국일보로 그만 화제가 나서 홀랑 타먹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다시 암흑기가 돼요. 그래서 KBS가 생기기 전까지 거의 이제 그 좀 애매한 상황이 됐죠. 아, 맞아요. 그 당시 한국일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신문사였습니다. 가장 큰 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신문사의 그 규모라던가 위세, 영향력은 지금과는 다르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컸죠. 동아일보가 지금과는 너무 다르듯이 동아일보사는 정말로 우리 한국 언론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저런 모양이듯이 한국일보 또한 뭐 왕년에 같은 경우는 대단한 사세였죠. 그러니까 조선, 동아, 한국, 중앙이 못 미쳤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미국의 그 한국일보는 가장 그 규모가 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 해외에 가 있는 신문사 중에. 그랬었는데 한국일보에 넘어갔다가 화제가 나서 다시 또 홀라당 타버리고 이제 나중엔 KBS가 이제 곧 생기죠. 네. 그 5.16 이후에. 네. 그리고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케이블 TV가 지금 수백 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채널을 쭉 이제 뭘 볼 게 없어가지고 들러보면은 그 화사한 화면과 어떤 또 뭐 재미있는 프로, 재미없는 프로, 뭐 쓰레기 프로 많지만 그 수백 개의 홍수에 질려가지고 결국은 끌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큰 물의 시작, 그 큰 홍수의 시작이 바로 이제 그 1956년 5월 12일이었죠. 저는 그 TV 방송국이 KBS가 5.16 이후에 생겼으니까 그게 우리나라 TV 방송의 효시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여기 뭐 라디오라서 보여줄 수는 없는데 이제 기록 남은 것 중에 한 8살 어린이가 그 당시엔 TV에 나와서 열창하는 사진이 있어요. 요 이름이 윤복희라고 합니다. 아하. 우리가 아는 윤복희 맞습니다. 맞아요. 이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는 지금 뭐 인터넷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드럼이 있고 옆에 컨트라 베이스가 있고 그 앞에서 열창을 하고 있는 아이가 있죠. 드레스를 입고서는 윤복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굴형이 좀 닮았죠. 그렇죠. 뭐든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했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장해 나갔다고 했을 때 물론 군사정권 그 계엄령 하에서 5.16 이후에 급조된 방송국 KBS였지만 그것조차도 56년 5월 12일 HLKZ 이것이 기반이 되었고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군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초 대한민국 최초의 TV 방송의 시작 1956년 5월 10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방송에 대한 아이템은 하나 더 갖고 오셨어요,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뭐 남산의 얼룩말이요? 이게 뭔 얘기예요? 1999년 5월 11일 날이요. 1999년? 아주 그 한국 방송사상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 개인적 경험인데요. 밤에 편안하게 소파에 몸 묻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PD 수첩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뭐 반쯤 졸다 말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팍 놀랐어요. 웬일이요? 갑자기 영상에서 분명히 저는 보고 있는 PD 수첩인데 갑자기 웬 얼룩말이 나오는 거예요. 얼룩말이. PD 수첩이 그게 저기 필름들은 미리 이렇게 편집해 놓고 그랬을 텐데 갑자기 얼룩말이 뛰어놀고 있어요. 영상에서. 뭐야? 뭐야? 근데 또 갑자기 화면이 뭐 됐다가 또 나왔다가 다시 치식 감기고. 그 느낌이 그 당시 아이템이 우리 목자님 편에 그 당시에 목자님 우리 목자님. 그러니까 만민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만민중앙교회. 그 교회 어떤 이모 목사님을 다룬 어떤 다큐였거든요. 근데 저 느낌 팍 왔어. 이거 뭔지 생긴 것 같다. 방송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을 남산에 있는 송신소가 이제 다시 이제 전파 받아서 보냅니다. 거기에는 어떤 비상용 테이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이 정파되면 거기서 비상용 테이프를 틉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스템은 예. 일단은 그 남산에 있는 예, 송신소로 이제 그 전파를 쏴서 MBC가 네. 쏴서 네네. 그걸 다시 보내는 시스템이었는데 아, 전국으로. 근데 이제 MBC에서 전파가 안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얼룩말이 이제 뛰게 된 겁니다. 보유하고 있었던 얼룩말이 예, 예. 그냥 나온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이건 뭐 사고다. 예. 전 뛰어갔어요. 집이 여기도 가까웠기 때문에 가니까 놀랐습니다. 그 MBC 앞에 버스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중국 요즘에 그 중국 관광객들 오듯이 요코처럼 한 수백 대가 쭉 채우고 있었고요. 찬송가 소리 요란했고요. 로비는 이미 이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뒤늦게 와서 경비 서고 있었는데 이 방송 사고는 명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이 방송국을 점거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뛰어드는 뿐만 아니라 주조정실을 들어갔던 거였죠. 그러니까 방송이 생방송이 아니고 테이블 입고한 상태인데 네. 그 방송을 트는 주조정실 들어가서 기계를 내려버린 겁니다. 이거는 폭력이네요. 대단한 이거는 예. 이거는 거의 전시에 해당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전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국은 이른바 국가 주요 시설물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가 공격받는 것은 거의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테타군이 제일 먼저 하는 장악하는 게 방송 장악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신도들이 MBC 난입해서 그다음에 그 미로 같은 건물 내에서 그걸 찾아서 방송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들떠 있더라고요. 신도들은 제 기억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네네. 물어봤는데 그분들은 전부 상기돼 가지고 승리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뭘 승리해 도대체? 구역장이라 밝히는 남자는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희는 방송을 중단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분들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열렬하게. 방송 중단은 그냥 된 겁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 누구도 그 방송실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기적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정말 웃기고 자빠지는 그 얘기를 직접 들으신 거예요?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게 미친 거구나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프로 중에 하나가 이제 긴급 출동 SOS24인데 그때 긴급 출동 SOS24 예. 그렇죠. 하면서 많은 어떤 이 광증을 많이 봤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다양한 경험들을 종합해 볼 때 그분도 미쳐 있었어요. 희게 번쩍이는 눈, 확실히 찬 목소리, 손짓, 자신의 망상을 안 믿는 이에 대한 경계, 그 모두까지. 근데 제가 담당 PD 같은 경우는 아마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 만들었던 PD 같은 경우는 집에서 방송 보고 있다가 그렇겠군요. 이게 뭐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게다가 주조에서 있었던 당직을 쓰고 있었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리고 이제 또 이 방송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송사는 국가 주요 시설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쿠데타가 이루어질 때 가장 먼저 점거하는 곳이고요. 네. 근데 그 병력이 점령한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일단 주조 정신이 모르니까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근데 일개 교회 신도들이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내서 기습을 하고 방송을 중단시킬 수 있었는가. 근데 그러니까 밝혀진 건 정확치 않습니다만 이건 내부에 획조가 있었어요. 내 생각할 때는. 그랬군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점거한 신도들 가운데에는 경찰서 정복과 형사가 있었고요. 신도들 중에 퇴근한 MBC 직원도 있었습니다. 퇴직한 MBC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서운 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담당 PD 같은 경우는 미행을 당하고 방송 제작 중에 그런 건 기본으로 당했고요. 한 번은 방송 이후에 계속 차 주위를 배회하던 한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해왔답니다. 저는 만민교회 사람이지만 PD님 존경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담당 PD한테? 예, 근데 그게 고마웠을지 아니면 무서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감시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죠. 미행을 하고. 그 얘기죠. 그러니까 PD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웬만한 종교 아이템 하지 마라. 그러니까 며칠 전인가요? CBS 앞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수만 명이 와 시위했지 않습니까? 네. 아이템의 호를 떠나서 좋고 나쁨을 떠나서 너무나 후폭풍이 거센 탓이고 웬만한 강심장으로선 참 배기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종교하지 마라. 이게 광적인 어느 정치 세력을
어느 정치인을 광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보이는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우상을 욕하면 거의 불에 댄 듯이 분노하고 네. 그 분노에 논리가 없으며 네. 그리고 그 분노에 어떤 대항하는 사람들 갖다 다 악마로 몰아붙이는 어떤 그런 경향성 같은 경우는 뭐 정치나 종교나 다를 바가 없고 실제로 어떤 뭐 저희 북한을 봐도 그렇겠죠. 알 수 있겠죠. 북한을 보거나 네. 또 이남의 어떤 뭐 너무나 열렬한 어떤 지지를 보거나 지금 이 사항은 긴급출동 SOS24를 단연간 진행하면서 많은 비정상적인 그런 분들을 친히 보았었던 그런 그 사나님의 목격담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경험에 의한 얘기예요. 그 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PD수첩 같은 경우는 제가 했던 그 말씀하신 그 프로와 같은 시간대에 했었습니다. 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PD수첩과 SOS가 같은 시간대. 일종의 경쟁 상대였죠. 근데 이제 시청률 저희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항상 좀 뭐랄까 약간 좀 센 걸 하니까. 네. 저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있으면 좋은 프로지만 PD수첩은 있어야 하는 프로인데 네네네. 너무 밟으면 안 되는데 좀 살아야 되는데 PD수첩도. 네. 그렇게 저희 경의를 표할 만큼의 어떤 그런 프로였습니다. PD수첩은. 그게 바로 이제 선의의 경쟁이군요. 예. 근데 적어도 네.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 누구라도 네. 또 어디라도 무서운 거 없이 파헤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 당시엔 그게 바로 PD수첩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권력의 칼 앞에서든지 또 광신도의 광기 앞에서든지 주눅 들지 않고 버티던 그 PD수첩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영웅이었습니다. 또 그 얼룩말은 그 영광스러운 상처 중에 하나였겠죠. 하나의 그 에피소드로 지금 넘어갑니다만 예. 얼만큼 그런 위험을 알고서도 그렇죠. 방송을 했던가 그리고 또 그 광기에 사로잡힌 광신도들이 얼만큼 위험할 수 있는가를 예. 역설적으로 보여줬던. 근데 또 이제 역사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예. 그 프로를 만든 PD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PD예요. 네. 그 기억나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소쩍새 마을의 진실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역시 PD수첩이었고요. 예. 그 인력 스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사실은 좀 엄청난 사기꾼이었죠.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선사업가하고 신선한 종교인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예. 라는 소쩍새 마을. 예. 네. 그 한 PD였기도 했고 또 PD수첩의 창업 공신입니다. 처음 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PD수첩 이 사람 회고를 보면은요. 네. 그 PD수첩 세 번째 방송에서 광주가 나갔다. 그때 방송 내내 전체 취재와 팀 전체가 똘똘 뭉쳤다. 네. 그래서 저 위에서는 그 팀을 두면 안 되겠다고 다 전출을 시켰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 말 들어보면 참 이제 되게 정말 주옥 같습니다.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것은 없다는 네. 말을 믿는다. 영원할 것 같지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네. 정말로 시간이 아깝다. 정말 열정의 PD였죠. 열정과 사명감에 불타는 분이었군요. 예. 네. 또 이제 뭐 이를테면 뭐 그 종교를 많이 다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은 종교를 주로 이제 그 무서운 종교를 다루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종교로 인한 범죄는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가족이나 친인척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 네. 종교의 자유만을 부러질 수는 없다. 종교는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한다. 저게 뭐랄까 정말로 훌륭한 PD라고 생각이 드시죠? 네,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PD수첩을 망가뜨린 PD가 됩니다. 이분이 그 MBC에서 김재철 사장 휘하에서 네. PD수첩을 다 망가뜨리고 시사 아이템 하지 마라 그러고 다 내보내고 했던 어떤 PD수첩 망가뜨린 PD가 됩니다. 간부가 되고서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 방송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규 방송을 중단시키고 얼룩말을 네. 풀었던 네. 그 만민중앙교회 방송의 연출자이시며 네. 또 소쩍새 마을의 진실의 어떤 이제 주역이었던 네. 그 PD님이 MBC 시사교양국장으로 오셔가지고 PD수첩을 거의 뭐 사실 지금의 PD수첩은 몰락이라는 말을 써도 무하다 생각이 드는 게 거의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의 MBC 자체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PD수첩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최근에 본 기억 있으십니까? 뭐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저는 MBC를 시청하지 예. 않아요. 근데 그런 그 PD수첩은 원래 그런 프로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분이 온 다음에 또 몇 년 동안 또 더욱 더 망가져서
지금은 PD수첩이 지금은 존재하는지조차 저도 방송을 하지만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최승우 PD가 지금 뉴스타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좀 증명해주고 있군요. 예. 그러니까 얼룩말을 뛰어나오게 했지만 아마 지금은 그가 얼룩말을 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TV의 그 처음 시작과 그리고 최초로 PD수첩이 나오다 얼룩말을 뛰게 만들었었던 그런 방송 사고 이 두 가지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네요. 음악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울부짖는 견과류 크라잉넛이 부르는 고물 라디오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대단한 에너지입니다. 고물 라디오였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 나눴고요. 그게 바로 5월 둘째 주 얘기입니다. 또 다른 5월 둘째 주에 그런 에피소드 뭐가 있을까요? 예, 위인 한 분을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예. 1963년 5월 10일 날. 63년 5월 10일. 예. 김창숙 선생, 심산 김창숙 선생이 서거합니다. 이분은 성균관대학교에. 맞습니다. 예. 일제 강점기를 통틀어서 가장 완강하고 꼿꼿하게 일제에 맞섰고 최후까지 흔들림이 없던 사람이 누구냐. 네. 3명을 꼽아요. 예. 단재 신채호, 만해 한용운, 네. 그리고 이제 심산 김창숙을 꼽습니다. 그 정도까지입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따분도 계시지만 어떤 선비 느낌, 꼿꼿한 느낌, 네네. 어떤 좀 뭐랄까 좀 고집불통 느낌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단재와 만해는 이제 그 해방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세요. 특히 만해 한용운 선생은 거의 직전에 돌아가시죠.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아쉬울 수 있겠지만 또 딴에는 그 뒤에 전쟁과 독재를 생각하면 오히려 다행이죠. 예. 근데 이제 그 단재나 만의 성격에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을 아마 봤더라면 아마 제 생각할 때 폭탄 들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긴요, 두 분 모두 강골이시고 성격도 불같고 행동파였다고 하죠. 네. 이 늙은이야, 너 같은 자에게 이 나라를 맡긴다고 내가 이런 줄 알아! 그러면서 그럴 수 있죠. 차라리 먼저 가신 게 다행인지 몰라요. 아이고. 일본인도 아니고 해방된 나라의 대통령을 두고 나 죽거든 내 눈을 빼 대한문에 달아놓아라. 네. 포악한 독재정권이 반드시 망할 것을 목격하리라고 절규한 심라 선생이 있단 말입니다. 이승만을 오고 한 얘기입니까 이게? 한 얘기예요. 심산 김창숙. 예. 그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김창숙 선생이 그렇게 했으니까 아마 단재나 만해 같은 경우도 더한 얘기 했겠죠.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심사 김창숙은 그 독립운동의 명가이자 안동 지역의 명가인 의성 김씨 집안입니다. 의성 김씨면 혹시 학봉 김성일? 예, 그쪽 구성이죠. 예. 안동이라는 곳에서 되게 안동이라는 데를 생각할 때 되게 보수적인 곳이 생각하지만 거의 독립운동을 전 가문이 나선 데가 많아요. 의성 김씨도 이제 그것도 집안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어려서부터 유학자의 엄격한 이제 가정교육을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달랐다고 해요. 그의 아버님은 이를테면 양반 꼴통이 아니셨어요. 그 옛날에 의병장들 얼마나 꼴통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천민 의병장이 있다고 이 양반 개긴다고 목을 쳐버리는. 맞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 김창숙 선생의 아버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되려 이제 공부하는 아들을 불러가지고 농사일을 시키면서 귀천 따로 없다라고 교육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님께서.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을사늑약 때 이제 서울에 올라갔다가 울분을 토하다가 이제 체포돼가지고 빵제비 인상을 시작한 김창숙 선생은 이 경술국 치위 다음에는 정말 한동안 거의 폐위돼요. 그러니까 술 먹고 거의 폐인처럼 살다가 이제 절치부심을 합니다. 내 기어이 다시 찾겠다 나라를. 그래가지고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원래는 그 3.1 항쟁 때 이제 33명 외에도 네. 유림 대표도 원래 끼려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로 여기 때는 그 기독교인, 그 천도교인들이 중심이었죠. 예. 근데 이제 뭐 2명이 근데 뭐 모친상을 당했나? 그래 한 명 그랬고 또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유림이 참가가 안 된 겁니다.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네. 왜 유림이 없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유림들은 그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통곡을 했대요. 이런 부끄러울 데가 없다. 근데 그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욕을 했답니다. 뭐라고요? 이 바보 새끼들아, 니들 500년 동안 그래 공자병 찾더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래 이제 지금 뭐 때문인데 이러면서 그만큼 되게 비웃은 거죠. 유림의 어떤 그런 것들. 정말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 자체는 그 전 인구로 따지면 얼마 없었고요. 그렇죠. 그렇고 천도교도 사실은 그랬는데 불교와 유교가 많았었는데 불교도도 2명 있었습니다. 불교도도 2명 있었죠. 네, 그러나 유학자가 하나도 없었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창숙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다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원래 유교의 나라였다. 근데 나라가 망한 원인을 따져보면 유교가 먼저 망하고 나라가 망한 거다. 지금 광복운동을 선도하는데 3교의 대표가 추동을 하고 네. 소위 유교는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막 울분을 터뜨려요. 그리고 네. 더 이상 우리가 이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그 존심을 살리자. 고 해서 어떤 그런 일 하나를 기획합니다. 네. 이름하여 파리 장수 사건입니다. 파리 그 회의에 평화회의 열리던 파리에 어떤 그 유림들 137명이 서명을 해서 보낸 거예요. 이게 파리 청원서 장서 사건. 파리 장서 사건. 파리 장서 사건 때 이제 그걸 보내는데 이제 이때도 유림들은 이제 되게 다양했대요. 어떤 사람들은 드디어 내가 죽을 때 찾았다라고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 이 사람들이 유림들은 되게 그러니까 이 봉건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임금이 이거 허락했냐? 그걸 물었다고 해요. 허락이 없다. 네. 그럼 못한다. 이런 식의. 예. 이 유림이라는 것은, 유교라는 것은 좀 우리랑 지금의 관념으로 좀 다른 거겠지만, 그 당시 유학자들이 좀 자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도 계셨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그 자결할 힘이 있으면 왜 싸우지 왜 자결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유학적 사고에 따지면 그 하늘의 도가 무너지면은 그것은 유학자로서는 그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키는 것. 이것도 이제 선비들의 예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 세계관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 네. 근데 이제 뭐 이를테면 이상용 같은 경우는 석주 선생 같은 경우는 그걸 되게 이제 요구해요. 그 죽음 누가 좋아하는데. 그렇죠. 라고 얘기하면서 만주를 건너가시고. 그러니까 심산 이제 김상숙도 이때 이 장서 사건 때 어떤 주모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장서를 기초한 것이 경남 산청 사람 곽종석이었어요. 유림이었어요. 나이가 많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드디어 죽을 때를 봤다라고 해서 이제 나섰고요. 체포된 뒤에도 이제 나는 죄수가 아니라 포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항거를 하다가 고문받고 죽습니다. 그 기계를 이제 이어받은 게 이제 심산 김창숙이었어요. 김창숙은 이제 망명을 하지요. 그 뒤에는 하얀 어떤 정말 손이 하얘도 선비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과감한 행동에 나섭니다. 심지어는 강도까지 말이죠. 담을 넘어서 부호의 목에 칼들이 대고 돈 내놓으시오까지 합니다. 친일파 돈 많은 사람한테? 예.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군자금을 모으고 활동하던 그는 이제 2차 유림단 사건, 이제 이 장서 사건 말고 또 연루돼서 체포됩니다. 체포된 것이 14년형 받습니다. 그러니까 14년형. 샹하이에 망명하면서 활동하다가 다시 국내로 잠입하셨다가 들어와서 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잡혀가지고 14년형. 그러니까 그 3.1 항쟁 때 33형 받은 게 3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일본 경찰이나 당국이 이 김창숙을 위험시했는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 역시 무죄 고문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검사한테 경찰한테 그런 이제 시를 써 내밀어요. 광복을 도모한 지 10년에 가정도 생명도 돌보지 않았다. 돌무더기 아래 쓰러진 인생은 100일하에 분명한데 왜 이리 야단수에 고문하느냐. 이미 난 다 포기했고 내 뒤에 다 알지 않냐.
이게 죄라면 다 알지 않냐? 나 죽을 각오도 돼 있고. 그런데 너희들 다 알고 있고. 근데 나한테 왜 고문하는 건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를 본 일본 형사가 네. 야, 살살 해라. 했다고 합니다. 야, 기가 질렸군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영감이라 싶었겠죠. 네. 그는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그 변호를 거부합니다. 변호를 거부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인 변호사가 와서 간청을 해요. 이거는 어르신, 이거는 필요한 겁니다. 라고 해도 거부합니다. 그 변호 거부의 변이 되게 비장하지만 참담해요. 네. 모친 돌아가시고 자식도 죽어 집안이 망했음에 늙은 아내와 며느리의 울음소리 네. 꿈에도 소스라치네 포로신세의 광태 어찌 욕되다 이르리오 바른 도리 얻어야 죽음도 영광인 줄 알리라 구구한 변호 사양하노니 병든 이 몸 구차히 살기 바라지 않노라.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가 중국에 있을 때 죽었고요. 돌아가셨고요. 네. 아들 둘은 모두 일제히에 죽습니다. 며느리는 청상에 대해서 집을 지키고 있었고요. 그 모두를 보기만 할 뿐 살피지 못했던 그런 가장으로서의 괴로움이 담겨 있었죠. 그게 얼마나 그렇게 컸겠습니까?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런 자신을 어떤 피고인으로서 변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자기가 얘기해서 하니까 기꺼이 그거 내가 쓰겠다. 네. 내가 죽을 때를 보았다라고 했던 곽종석이 나는 독립청원서 쓸 때 네. 나는 포로다. 네. 고 했던 것처럼 네. 재수가 아니고 포로다. 네. 했던 것처럼 김창숙은 고문으로 두 다리를 못 쓰는 안진뱅이 되지만 끝내 살아남아서 해방을 봅니다. 그 다리를 못 쓸 정도로 고문을 당했다는 얘기군요. 예. 그래요. 결국은 해방을 보셨어요. 예. 근데 이제 그는 일찍이 1921년도에 김원봉, 이국노, 오성윤 등과 함께 네. 그 성토했던 인물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민족 대표라 일컬으면서 미국에 노예되기를 원했음은 그 광복운동 사상의 치욕됨이 크다. 이것은 방치할 일이 아니므로 문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격하게 성토했던 인물 이승만. 그 당시 이승만이 미국의 위임 통치 조선이었거든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약산 김원봉 또 이극노 오송윤 이런 선생들과 김창숙과 함께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이승만이 돌아와서 해방된 나라의 정권을 잡는 거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적어도 해방 공간에서 이승만 박사한테 따박따박 정말 꼬챙이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 이승만에게 김창숙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미 민족을 팔았거니와 어찌 다른 날에 국가를 팔지 않겠다 보장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쉽지 않죠. 그러니까 미 군정 세력과 입국을 해서 또 미국 박사라고 하는 이승만 박사에 대한 실체를 모르고 있었던 대다수 민중들은 그 앞에서 그는 그렇게 묻는 거죠. 네. 당신은 이미 민족을 판 적이 있다. 네네. 나중에 며칠 얼마 뒤에 국가를 팔지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물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한 이제 남북의 분단을 정말 가슴 아파했었죠. 그리고 단독 선거도 반대합니다. 네. 하지만 그런 또 역시 우익이었어요. 반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8선을 베고 죽을지언정 분단은 안 된다 하면서 이제 38선 넘었던 김구우 선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승만하고도 협조하지 못하겠다면서 어떻게 김일성 협조를 기대하겠는가? 라고 한탄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로서의 그 정체성은 확실하군요. 확실한 거죠. 네. 그리고 서울이 함락된 다음에 이제 이승엽이라고 남단 거물이 와서 회유했다고 해요. 예. 근데 싫다. 나는 당신을 같이 못한다. 라고 거절했대요. 그리고 1.4.5 때는 피난을 했고요. 네. 그때 이제 성균관대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생기고 총장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졸업식에서 행한 훈화가 발견됐어요. 얼마 전에. 네. 그러니까 대학생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성대한 식전을 거행하는 상황에도 그 당시에 대학생은 군대가 면제였거든요. 네. 지금도 전선에서는 우리 장병 몇천 명이 죽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히는 걸 생각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국군 장병 수십만이 이제 피를 뿌리고 지켜낸 공화국이 망가지는 거를
그는 참을 수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효창운동장을 짓겠다고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등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묘를 이장하려고 했어요. 네. 그때 김창수 선생은 그 장비 앞에 눕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 그리고 출마를 반대하거나 이승만 출마를 반대하거나 하야를 요구하거나 네. 그걸 계속해요. 눈의 가시 역할을 하죠. 자유당 일방으로 악법을 통과시키고 시행하면 전 책임이 이승만에게 있으므로 네. 빨리 하야하라. 우와. 그리고 또 그는 이승만 또한 물러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네. 그러나 또 이제 기쁨 또한 잠시 또 이 4.19 뒤에 바로 뭐가 오죠? 5.16입니다. 5.16이 오죠. 그 모든 걸 다 봅니다. 그 사람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건 좀 오해인데 박정희 장군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 시절에 네. 이제 김창수 선수 돌아가시는데 그때 박정희가 그 이제 방문을 해요. 병실을. 네.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그 사진 중에서 이제 김창수 선생이 이렇게 돌아 누워 계시고 네. 박정희 서 있는 모습이 있는데 다소곳이 서 있죠. 예, 근데 네. 그게 뭐 김창수 선생이 뭐 거절했다거나 나오는데 예방을 그건 네.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미 그때 혼수 상태에 계셨고요. 또 이제 그 뭐 굳이 뭐 거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건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박정희 의장이 이제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배하던 5월 10일 1962년 5월 10일 날 5월 10일이 무슨 날일까요? 5월 10일? 예. 5월 10일 50. 예. 최초의 네. 단독 선거였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그가 반대했던 단독 선거가 있은 14년 만에 세상을 뜹니다. 1962년이었으니까요. 예, 5월 10일. 그러니까 두 아들은 벌써 뭐 아까 얘기 죽었고요. 네. 근데 그 너무 청산 과부인 며느리가 애처로워서 네. 담배를 갖춰줬대요. 담배도 피워라. 담배라도. 네. 네. 그래서 담배를 배웠던 시아버지한테 배웠던 며느리만 남아 있었을 뿐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대 총장의 무슨 사업회장 감투는 많았지만 그는 집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병원비도 없어가지고 여관과 병원을 전전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 예.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았던. 그렇죠. 마지막 선비의 죽음이었죠. 그가 지은 어떤 시간 게 있는 이거 노래도 있는데 예. 그 제목이 그건 통일은 어느 때라는 시인데. 통일은 어느 때. 예. 심산가라고도 하게 됐었고. 맞습니다. 네. 천안 지금 어느 세상인가 사람과 짐승이 서로를 얽혔네. 붉은 바람 미친 듯 땅을 휘몰고 태평양 밀물 넘쳐 하늘까지 닿았네. 네. 조국의 슬픈 운명이여 모두가 돌아갔네. 한 사람 소나기에 반역자의 주먹에. 오. 평화는 어느 때나 실현되느는가. 통일은 어느 때 이루어지려는가. 밝은 하늘 정령 다시 안 오면 차라리 죽음이여 빨리 오려무나 라고 했습니다. 짧은 노래이기 때문에 이거 예. 지금 듣고 오겠습니다. 예, 민문연 소속이었죠. 노래배 새벽 1980년대 중반에 조악한 지금 음원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심산가를 잠깐 듣고 올게요. 지금 어느 세상인가 사람과 짐승이 서로를 얽혔네. 붉은 바람 미친 듯 땅을 휘몰고 평양 밀물 넘쳐 하늘에 닿네. 네, 이런 노래였죠.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정리할 시간이 됐네요. 예. 네. 지금 뭐 성균관대학은 사실은 김창숙 선생께서 뭐라 그러나 총장을 지내셨습니다만 그 후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친일 유림이라고는 할까요? 예. 말을 줄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그 성대에서 그 심산상을 이제 수여했다고 알고 있는데, 네. 해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턴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되게 성균관대 하면 상징적인 인물일 텐데, 네. 그 상이 왜 중단됐는지. 근데 그 무렵 제가 알기로는 삼성그룹이 재산을 차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때문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1991년 5월 시위에 나섰던 어느 여학생이 무리한 시위 진압 이 와중에
숨지죠. 김규정 열사. 이분이 바로 심산연구회라는 동아리의 그런 회원이었다라는 그런 거. 예, 오늘도 유익하고 즐겁고 가슴 아픈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고요. 바람이 분다라는 노래, 똑같은 새벽, 노래배 새벽의 그런 그 음원, 80년대 중반에 나온 음원을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혈액전에서 불어온다 불살이 된다 날에 불이 붙는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